2019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6권. 그마저도 10명 중 4명은 1년 동안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데요. 아무래도 책보다 더 재밌는 게 많잖아요. 책을 읽어도 딱히 얻는 게 크게 없다고 느껴가지고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냥 그 글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글을 끝까지 읽기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을 읽을 때 뇌의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는 글을 암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전두엽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읽기 과정에서 주로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말하기와 달리 읽기는 후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데요. 실험 결과 책을 많이 읽는 집단의 경우 전전두엽이 붉게 활성화됐지만 책을 읽지 않는 집단은 전전두엽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됐습니다. 읽은 내용을 떠올려 적어보는 또 다른 실험에서도 전전두엽의 활성화 정도가 높은 집단이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사전 지식과 지금 글에서 읽는 지식과의 어떤 관계를 유추하는 상의 과정이 좀 더 능숙한 독서가들한테 있어서 잘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에 필요한 뇌 부위가 선택적으로 잘 활용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뇌를 활성화하고 문해력을 키워주는 독서. 그렇다면 학생들의 독서 생활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독서는 뇌를 발달시키고 창의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신하들에게 셰익스피어의 책을 읽으라고 유급휴가도 주기로 했는데요. 일명 셰익스피어 휴가죠. 그만큼 책 읽기를 중시한 것인데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 독서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글을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즉,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마크 트웨인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읽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읽는 힘을 키울 수 있을지 독서를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워낙 많은 책을 읽는데 그걸 다 똑같은 책을 주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오히려. 지금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읽고 싶은 책을 읽게 해주는 게 가장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글을 깨치는 것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깨치는 거잖아요. 문해력은 좀 사고력 도구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이런 디자인, 설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책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걱정해라. 저희가 문해력 1부에서는 이 어휘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주 2부에서는 이 초기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어휘력하고 또 글을 읽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상시에 책 많이 읽으세요? 저는 책만 읽는 게 제 로망이에요. 그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제가 따님한테 체크 들어갑니다. 아니 옛날에 조선 후기 때 그 정조대왕이 있었는데 정조대왕이 그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독서에 대해서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읽냐라고 이제 굉장히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니 잠깐 요즘 근데 사실 이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왔는데 책을 이렇게 읽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휴대폰만 이렇게 보시지. 그렇죠. 그래서 뭐 책맹이라는 어떤 표현도 있는데 어떻게 작가님 책을 쓰시는데 책이 많이 안 팔리시죠? 책 먹고 살 만큼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오늘 그 3부 시작과 관련해서
저희 그 국민들의 독서율 좀 얘기를 먼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하죠. 김 실장님,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지금 OECD보다는 조금 낮던데 일단 그 수치가 제가 볼 때는 OECD 평균으로 보기보다도 우리 같이 그 뭐랄까 인적 자원으로 버티는 나라의 경우 또 지적으로 굉장히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스로 자평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그 만족하지 못할 수치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 힘들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또 두 분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나오셨는데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책 읽는 거 힘들어하죠. 네. 소위 말해서 5줄 이상 되는 글은 절대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네. 네, 저는 주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에 오면서 3년간의 과정 동안 자발적인 읽기의 양이나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긴 글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단편 소설들도 8장 또는 9장 그냥 읽으면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때는 저희는 그런 거 다 잘 즐겁게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이들은 벌써 피면서 한숨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정말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 3줄 이상 딱 3줄의 포인트에 두는 그런 거 딱 읽고 나서 그 이유는 보기가 싫구나 뭐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초등학교는 굉장히 책과 친화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1, 2학년은 도서관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침에 학교에 오면 도서관부터 가는 학생들도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바람직하네. 네, 그리고 중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학생들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고학년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의욕이 꺾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면 특히나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에선 절대 책을 읽는 게 아니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때 이 굉장히 큰 변곡점을 하나 지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사실 이 독서하고 이번 주 주제가 문해력이니까 문해력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면 책을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문해력과 독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 교수님. 사실 이 문해력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걸 뭐 독해라고 얘기하는데 글을 깨치는 것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깨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문해력은 좀 사고력 도구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조금 긴 글이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어떤 생각들이 잘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읽는 연습 또 이해하는 연습 그리고 어떻게 나의 경험과 이런 책의 내용들을 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왜 이런 방식의 글을 썼을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하는 훈련들은 당연히 그 사고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은 그 문해력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금 다 선생님들 말씀하신 걸 다 종합해 보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모든 이미지 있잖아요. 선생님 표정, 이 공기, 이 스태프분들, 이 조명까지 이 모든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텍스트로 바꿔서 내 안에 들어놓고 내 기준으로 다시 텍스트를 변환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게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텍스트로 바꿔서 글로 변환하는 거예요. 담아서 내 방식대로 다시 글로 바꿔서 내놓을 때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면 받았을 때와 내놓을 때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걸 봐도 다른 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텍스트로 흡수해서 내 언어로 바꿔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걸 어떻게 제가 18세기 중반에 지금 이 문해력에 대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문호 괴테라고 18세기 중반에 그분이 독일의 문화 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다른 유럽에 비해서. 그래서 독일 자국의 국민들의 문해력을 높여야 되겠다. 이게 평생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걸 평생 목표로 삼고 결국 높였어요. 어떻게 높였냐면 자기 스스로 문해력을 끌어올리면서 내가 높은 글을 써서
수준을 향상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문해력의 전 지향에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변화에 그 세상에서 대처할 때 누구보다 손쉽게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 책 읽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습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유아기나 청소년기 뭐 이런 습관을 좀 기르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네. 문해력은 실천입니다, 일종의. 문해력은 실천이다. 문해력이라는 거는 어떤 지속적인 방식으로 일정한 어떤 규칙성을 갖고서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해력을 쌓는다, 또 키운다 이런 것들은 노력의 과정이에요. 노력의 과정. 이 노력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면은 굉장히 서툴고 많이 힘들고 노력도 많이 들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반복하고 다양한 어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거를 좀 더 빠르고 쉽고 효율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기라는 것도 처음에 새로운 것들을 접했을 때 조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읽는 속도도 느리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책,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읽기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빠르고 익숙하고 능숙하고 또 그 안에 의미도 찾아내면서 그 안에 몰입하면서 즐거운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네. 혹시 실장님도 뭐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독서 습관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뭐 학과 공부하랴, 입시 준비하랴, 학원 가야 되고 또 그 반면에 또 부모들은 잔뜩 책을 사오고 또 심지어는 뭐 우리 아이도 예전에 했지만은 뭐 만화로 만든 세계사 뭐 이래가지고 그것까지 해가지고 잔뜩 쌓아놨는데 사실은 그거 보고 질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읽으라고 줬는데 질려버려. 그러니까 그 환경을 어떻게 의미 있게 걔한테 제공해 주느냐. 그런 게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 참 힘들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그런 거를 부모들도 원하고 교사도 원하고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아이들은 사실은 그거보다 그 환경에 압박돼서 오히려 역효과를 지금 빚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핀란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는 학교하고 커뮤니티 센터하고 대학하고 도서관하고 박물관 한꺼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원스톱으로 그야말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그렇죠. 네. 그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지 아이들이 독서에 대한 친근감 같은 거를 갖고 훨씬 더 이제 독서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좋은 습관은 친근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현우 선생님. 지금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읽고 싶은 책을 읽게 해주는 게 가장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어른들이 바라시는 아이들이 딱 원하는 독서의 모습과 읽게 바라시는 책의 어떤 그런 목록과는 아이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에게도 삶과 연관되는 아이들의 어떤 지금의 생활과 연결되는 학교 생활, 또 친구, 또는 성, 또는 연애, 그리고 뭐 일하는 것들, 노동 등등의 어떤 주제에 맞춰서 요즘에 서점 가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의 청소년 소설들이 성장 소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읽었을 때 그래도 어른들이 원하던 우리가 옛날에 알던 현대 단편이라든가 고전 이런 책들보다 지금 아이들의 시대에 맞는 책들을 줬을 때 아이들의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거룩한 단어를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는 순간 아이들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애들은 어떻게 흥미를 좀 유발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재밌어지려면 내가 주도를 해야 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또는 뭐 보호자가 그렇죠. 내가 엄마 이거 읽어줘 그러면 읽어줘요. 네. 그리고 그걸 아이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몇십 번, 몇백 번을 읽고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지만 읽어줘요. 어릴 때는. 그런데 글자를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야 네가 읽어라고 얘기를 하더니 야 조용히 해. 그다음에 엄마가 좋은 책 이런 거 갖고 왔는데 이제 읽어봐. 이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어린이 독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책을 선택해서 읽는 게 아니라 부모가 선택해주고 나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책은 출판계에서 볼 때 어떤 책이 팔리냐? 좋은 책이 아니에요.
가 매력적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책. 맞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책을 강요받다 보면 흥미가 떨어지고 거기다 이제 분량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흥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습관이 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 그걸 자꾸 해야 이제 내가 재미있는 책이 생기는 거고 습관이 되는 거지. 우리는 너무 빨리 습관이 생기기 전에 습관을 강요하죠. 오케이.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 자체에 대한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른들이 바라는 결과물이 너무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독서록도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독서록도 써야 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런 책 한 권 읽은 것에 대해서 하라는 게 참 많잖아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요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고학년부터는 책을 읽는 것 자체의 시간과 그런 모습 자체를 어른들이 조금 귀중하게 소중하게만 봐주신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부담 없이 읽고 싶은 책들을 편안하게 읽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렇죠. 책 읽는 건 좋아했는데 자꾸 뭘 쓰래.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뭘 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읽는 게 아니라 읽어라 하는 부가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제 독서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들의 흥미도 고려하지만 아이들의 그 문해력 수준에 맞춰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또 자신이 경험 범위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책들을 읽도록 지도하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면 약간 궁금해지는 게 아까 뭐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가 이제 책의 그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책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책이 뭐냐 정의하기 나름인데 문자 언어로 쓰여지는 어떤 텍스트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그 문자 언어의 언어적인 복잡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표현이나 문장의 길이, 그 다음에 한 문장 안에 얼마나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가, 얼마나 그 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 또는 전문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그 표현 측면에서 언어의 복잡도 측면에서 판단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글의 내용 측면에서 뭐 주제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어떤 인물의 관계의 복잡도라든가 이런 구성 내용 측면에서의 복잡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대과학으로는 언어 측면에서는 복잡도는 어느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옛날부터 텍스트의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복잡도를 연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이독성이라는 말을 해요. 리더빌리티, 얼마나 책을 잘 읽혀지는가의 어떤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지금 연구들이 꽤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렉사일 지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렉사일 지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화면에 좀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로 문맹률이 높은 미국 사회. 같은 학년 내에서도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가 상당한 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교육계는 학년 단위의 추천 도서 읽기가 아닌 문해 수준에 따른 독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게 정상이지. 어휘력과 문해력을 수치화한 독서 수준 지표 렉사일 지수. 렉사일 지수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개별 수준에 맞는 책을 찾아 읽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렉사일 지수가 어떻게 쓰일까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만나봤습니다. In my class, we have 5 groups of students with different needs, and all of them are getting different materials. The thing here is they really enjoy to read the books that they are supposed to read. 와, 다른 교재를 한 교실에서 받는다고? 저건 충격적이네. 수준에 맞는 책을 꾸준히 읽어나가면 학생들은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데요. 렉사일 지수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We don't rely on one test. We want it to be building a scale, not a test. And we should get multiple measures of a student each year and not rely on a single high-stakes assessment and say that's where the student is. 렉사일 지수가 독서의 디딤돌이었다면 다음 걸음은 꾸준히 읽게 하는 힘. 문해력으로 내디딜 차례입니다.